박물관 입구 바로 안쪽에서 피비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꼬마의 두 명이 내 곁으로 다가와서는 미라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두 명 중 한 꼬마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그 사실을 말해주자 그 아이는 내게 질문하던 그 자세로 지퍼를 올렸다. 기둥 뒤나 그런 곳에 숨어서 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웃을 일이었지만 다시 웃었다가 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지 않았다. 미라는 어디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아이가 다시 물었다. 난 그 꼬마들을 상대로 잠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미라라고? 그게 뭐지? 내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 정말 모르세요? 미라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있는 것 말이에요. 건에 들어있는 것 말이에요. 건이라. 정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었다. 아마 관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너희들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니? 내가 물었다.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처음부터 혼자서만 떠들던 꼬마가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피비가 올 때까지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라가 있는 곳을 찾아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미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박물관에 와보는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은 미라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네. 네 친구는 말할 줄 몰라? 친구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야? 난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넌 말 못해?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애가 대답했다. 마침내 미라가 있는 곳을 찾아낸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묻는지 알고 있어? 내가 물었다. 몰라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재밌어. 죽은 사람의 얼굴을 비밀의학에 적신 천으로 싸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몇천 년 동안 사람을 묻어놓아도 얼굴이 썩지 않아. 오직 이집트 사람들만이 그 방법을 알아.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란다. 미라가 전시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파라오의 무덤에서 가져왔다는 돌을 쌓아놓은 굉장히 좁은 복도 같은 곳을 지나가야만 했다. 유령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한 곳이었지만 같이 간 잘난 꼬마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동생이 형에게 그만 가자. 난 다 봤어. 라고 말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망가 버렸다. 쟤는 겁이 많아요. 저도 가볼게요. 그러고는 형도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결국 무덤에는 나 혼자 남은 셈이었다. 왠지 이 상황이 기분 좋았다. 굉장히 아늑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봤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 쌓여있는 바로 아래 벽의 유리 부분 밑에 빨간 크레용으로 이런 18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정말 문제였다. 어디서도 아늑하고 평화로운 장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런 곳은 없는 것이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일단 가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어떤 자식이 바로 코 밑에다 이런 18이라고 써놓고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비석 같은 것에 홀든 콜필드라는 이름을 새겨넣으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쓰여진 아래로 누군가가 이런 18이라고 몰래 써놓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실 난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미라실을 나온 후에 난 화장실에 가야만 했다.
설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건 심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을 나오다가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난 운이 좋은 편이었다. 바닥에 쓰러질 때 옆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것이다.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좀 아팠지만 이제 어지럽지는 않았다. 시간은 12시 10분쯤이었다. 그래서 난 박물관 입구로 나가 피비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그 애를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피부치를 만나는 일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었다. 한 35살쯤 되면 돌아오게 될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마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에나 만나게 될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난 오두막집을 놔두고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엄마는 지나치게 흥분해서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에 있어달라고 매달리겠지만 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냉정하게. 난 엄마를 진정시키고는 거실 저쪽에서 담배 상자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울 것이다. 아주 차가운 태도로. 그러고는 엄마한테 언제라도 오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도 좋지만 꼭 찾아와 달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피비에게는 여름방학이나 크리스마스 휴가나 부활절 휴가마다 꼭 나를 찾아오라고 말할 것이다. DB도 글을 쓰기 위해 조용하고 아담한 장소가 필요할 때면 가끔은 나를 찾아와도 좋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소설은 쓸 수 있어도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얼간이 같은 짓은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 짓을 하는 즉시 내쫓아 버릴 것이다. 박물관 관리실에 있는 시계는 이미 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늙은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내 편지를 피비에게 전해주지 말라고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태워버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떠나기 전에 꼭 피비를 만나고 싶었다. 그 애의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마침내 그 애의 모습이 보였다. 박물관의 유리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었던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정도면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피비를 맞이하기 위해 박물관을 나와 입구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애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 걸 왜 가지고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5번가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는데 그 큰 여행 가방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오고 있었다. 아니, 가방에 그 애가 끌려올 상황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내가 후튼에 있을 때 썼던 헌 가방이었다. 그 가방을 왜 가지고 온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오빠! 피비가 가까이 오더니 날 불렀다. 이런 쓸모없는 가방을 가지고 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안 오는 줄 알았어.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난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대로 떠날 거니까 말이야. 여기에 맡겨둔 가방도 찾아가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런데 정말 뭐가 들어있는 거니? 내가 물었다. 피비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옷, 나도 오빠하고 같이 갈 거야. 괜찮지? 뭐라고? 그 애의 말을 듣고 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정말 그랬다. 어지러운 것 같았다.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찰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뒤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 무거운 건 아니야. 그냥 드레스 두 벌하고 목커신, 속옷하고 양말, 그 외에 잡다한 거 몇 가지밖에 안 들었어. 들어봐. 정말 안 무거워. 한번 들어보라니까. 나 같이 가도 되는 거지? 오빠, 괜찮은 거지? 안 돼. 입 다물지 못해?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피비에게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왜 안 되는데? 부탁할게 오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따라가게만 해줘. 옷도 가져가지 말라면 안 가지고 갈게. 그냥 내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어. 넌 못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오빠 부탁이야. 나도 갈래. 정말 가고 싶어. 오빠한테 조금도. 넌 안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방 이리 주고. 가방을 피비의 손에서 받아들었다. 순간 그 애를 한 대 때릴 뻔했다. 잠시 동안은 진짜 때려버릴까도 생각했었다. 정말 그랬다. 피비가 울기 시작했다. 넌 학교 연극에도 나가야 하잖아. 베네딕트 아놀드의 역을 맡았다면서. 난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아주 심술궂은 말투로 말했다. 어떻게 할 건데? 연극엔 나가기 싫다 이거니? 연극에 안 나갈 거야? 그러자 피비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난 기분이 좋아졌다. 불현듯 피비의 눈이 퉁퉁 붓도록 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애가 밉기까지 했다. 피비가 나와 함께 간다면 연극에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애가 미웠다. 이리 와. 난 또다시 박물관 계단을 올라갔다. 그 애가 가지고 온 가방을 휴대폰 보관소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과 후 3시쯤에 찾아가면 될 것이었다. 이 가방을 들고는 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이었다. 자, 가자니까. 난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피비는 내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혼자 휴대폰 보관함에 가서 가방을 맡겼다. 그때까지 그 애는 가만히 보도 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자 몸을 옆으로 돌아서 버렸다. 그런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였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아이였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정말 우습게도 내가 이 말을 하자 피비는 울음을 그쳤다.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어서. 늦겠다.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대로 뿌리쳤다. 계속 내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점심 먹었어? 아직 안 먹었지? 내가 말했다. 그 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애가 그때 한 거라고는 내가 준 빨간 사냥 모자를 벗어서는 내 얼굴에다 집어던진 게 전부였다. 그러고는 다시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짓이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모자를 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만 가자. 학교에 데려다 줄게. 내가 다시 말했다. 학교에 안 갈 거야. 그 애의 대답에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다. 학교에 가야지. 연극은 안 할 거야? 베네딕트 아놀드 역할은 어떡할 건데? 안 해. 아니야, 틀림없이 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자. 내가 말했다.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라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 집으로 갈게. 네가 학교에 가면 난 집으로 갈게. 먼저 역에 가서 가방을 찾은 다음에. 학교엔 안 간다니까. 오빠도 맘대로 해. 난 학교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피비가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섭게 들렸다. 욕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여전히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깨에 손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휙 뿌리치거나 옆으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럼 산책이라도 할래? 동물원까지 산책하자. 오늘 오후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산책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을 거지? 이 말에도 피비가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난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오후에 학교에 가지 말고 산책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을 거지? 내일은 다시 착한 피비로 돌아와서 학교에 갈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피비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길을 건너 총알같이 달려가 버렸다. 자동차가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 애는 이렇게 가끔씩 미친 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하지만 난 쫓아가지 않았다. 그 애가 내 뒤를 쫓아올 테니까. 그래서 난 공원 쪽, 시내 쪽으로 동물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비도 길 건너편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고 있었지만 살며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동물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2층 버스가 지나갈 때는 좀 곤란했다. 길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난 큰 소리로 외쳤다. 피비, 나 동물원에 들어갈 거야. 너도 들어와. 피비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소리를 들은 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난 동물원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피비 역시 길을 건너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원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물개가 있는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다. 난 그 옆을 그냥 지나갔지만 피비는 그 자리에 서서 물개가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물개에게 고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나도 발걸음을 돌려 그쪽으로 되돌아갔다. 그 순간이 피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다가가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다. 그러자 피비는 무릎을 굽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언제나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아이였다. 물개가 먹이를 먹는 동안 피비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다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정말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애들이란 정말 이상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행동을 늘 주의해야 한다. 물개를 지나서도 그 애는 내 옆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다. 피비는 인도의 저쪽에서, 난 이쪽에서 걸어간 셈이다.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1마일쯤 떨어져서 걷는 것보다는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가다가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곰을 봤다. 잠시 그곳에 서 있었지만 별로 볼 건 없었다. 북극곰 한 마리가 밖에 나와 있었을 뿐이었다. 다른 갈색곰은 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엉덩이만 조금 보였다. 내 옆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귀 아래까지 푹 눌러 쓴 꼬마가 서 있었는데 자꾸만 아빠를 조르고 있었다. 아빠, 저 곰도 밖으로 끌어내. 어서 끌어내달라고. 그 모습을 보다가 피비를 쳐다보았지만 그 애는 웃고 있지 않았다. 어린애가 화가 나 있다는 건 웃지 않는 걸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곰이 있는 곳을 지나서 우리는 동물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공원 안에 있는 오솔길을 건너 늘 오줌 냄새가 나는 조그만 터널도 지나갔다. 회전목마가 있는 곳까지 통하는 길이었다.
아직도 내게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이제 피비는 내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난 별 생각 없이 피비의 코트 뒤에 달린 벨트를 만지려다가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말았다. 나 건드리지 마. 피비는 아직까지도 내게 화가 안 풀린 것이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많이는 아니었다. 아무튼 우리는 회전목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명은 오 메리였다. 50년쯤 전에 내가 어렸을 때도 이 음악이 나왔었다. 회전목마의 좋은 점은 언제나 똑같은 음악이 나온다는 것. 겨울이라 회전목마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피비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하는 걸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 애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생각난 모양이었다. 회전목마 타고 싶어? 그 애가 지금 타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다. 피비가 아주 어렸을 적에 엘리와 디비, 내가 피비를 데리고 이곳에 자주 왔었다. 피비는 회전목마를 미칠 정도로 좋아했다. 목마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았었다. 저걸 타기에는 난 너무 커. 피비가 대답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대답한 것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어서 타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우리는 회전목마를 타는 곳에 와 있었다. 아이들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의가 아주 어린 꼬마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부모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난 매표구로 가 표를 한 장 사서는 그 애에게 건네주었다. 피비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잠깐만, 네 돈도 여기 있어. 난 피비에게 빌린 돈 중에 남은 걸 돌려주려고 했다. 오빠가 가지고 있어. 내 대신 말이야. 그러고는 덧붙여서 이 말을 했다. 제발 부탁이야. 누가 제발 부탁해 라는 말을 하면 난 우울해지곤 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피비건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울적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오빠 안 탈 거야? 피비가 물었다. 그 애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은 아니었다. 다음에 이번엔 너 타는 거 보고 있을게. 표는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응. 그럼 어서 가. 난 여기 앉아 있을게. 너 타는 거 구경하면서 말이야. 난 벤치에 앉았고 피비는 회전목마 쪽으로 다가갔다. 목마들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는 커다란 갈색의 낡은 목마에 올라탔다. 목마가 돌기 시작했고 나는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피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애 말고 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5-6명 정도밖에 없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곡목은 흐려진 그대 눈동자였는데 재즈풍으로 신나게 연주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다 공짜로 한 번 더 타기 위해 황금의 링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피비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목마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황금의 링을 잡으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마의 회전이 끝나자 피비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오빠도 같이 타자. 됐어. 난 그냥 여기서 널 보고 있을게. 보기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하고는 피비에게 돈을 주었다. 가서 표나 몇 장 더 사와. 피비는 돈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오빠한테 화 안 났어. 알아. 어서 가봐. 또 돌려고 한다. 그때 갑자기 그 애가 내게 키스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다. 비야, 비가 오잖아. 알아. 그러자 그 애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빨간색 사냥 모자를 꺼냈다. 그러고는 내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정말 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이다. 넌 필요 없어. 잠깐 동안만 오빠가 쓰고 있어. 알았어, 빨리 가봐. 진짜 놓치겠어. 목마 못하겠다. 아직 말도 고르지 않았잖아. 그래도 피비는 계속 내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까 말한 거 정말이야? 아무데도 안 간다는 거 말이야. 나중에 정말 집으로 올 거야? 피비가 물었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난 피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어서 가라니까. 피비는 달려가서 표를 사서는 목마로 돌아왔다. 회전 목마가 움직이기 직전이었다. 재빨리 빙 돌아 자기 말에 올라타고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했다. 누가 하늘에서 물통으로 물을 붓기라도 하는 듯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부 비를 피하기 위해 회전목마의 지붕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참 동안 난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목 근처와 팬티가 많이 젖었다. 그나마 사냥 모자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흠뻑 젖는 건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피비가 목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며 불현듯 난 행복함을 느꼈으므로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정말이다.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